안녕하세요. 포디프레임 일산 한빛학원 원장 포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앞으로 6학년 때까지 어떤 커리큘럼을 경험하게 될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을 선택할 때나 뭐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브랜드나 교재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생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아이들을 맡기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 학원의 방향과 또 교육 철학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평촌 학원가에서 정말 늦게까지 공부했던 경험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만큼 가치가 있었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일산 후곡 학원가에 비하면 규모도 훨씬 크고 그때는 또 규제도 좀 덜해서 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다 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 건데 사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도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례도 많고 꼭 어린 시절에 그 나의 인격이나 그런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요즘 뭐 7세고시 이런 말도 있고 세상이 정말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또 부모님이 충분히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됐죠.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 삶을 엄청 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저 역시 일하다 보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머리를 정말 안 써도 되는 말 그대로 머리를 쉬게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의 정신적인 면이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사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 보면은 애들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크게 바꿨고 그 변화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우연히 거리에서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7년에 걸쳐서 약 200여 명 정도 중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목적은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꿈을 찾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면 정말 이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 반면에 어릴 때는 이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고 배우는 힘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그래도 어릴 때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 당시 만났던 그 학생들이 오히려 어렸을 때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시킨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공부를 아예 놔버리는 그리고 일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이른 시기에 무리하게 공부를 강요하는 게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했습니다. 이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고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지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 경기 보면서 그리고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건 바둑판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저도 물론 그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냥 계산 좀 빨리 해주는 정도겠지 뭐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에 박사과정을 마쳤는데요. 사실 저는 교육 전공이 아니에요. 제 전공은 토목공학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논문을 쓰면서 결국 논문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다른 주제를 찾아내서 연구하는 게 핵심인데 이미 알려진 지식은 책이나 기존 연구에 다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거의 평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찾아내서 그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게 가장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의성의 중요성을 꽤 체감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제가 10년 정도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치면 몸에 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 이제 익숙해지고 새로운 주제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도 그 과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결국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지식 자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운다라는 게 저희 교수님의 말씀이었고 삶의 여러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챗GPT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 뭐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업무도 자동화해주고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챗GPT에게 제 음성으로 말을 전하고 인공지능이 그걸 문장을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다양한 AI 플랫폼과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면은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그때 되면은 도움이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2022년에 저희 포디프레임 일산 한빛학원이 생겼고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이제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 큰 성과를 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학원의 위치도 그렇고 이 포디프레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학생이 3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60명으로 2배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큰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학원의 위치나 포디프레임의 인지도를 생각해보면 꽤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홍보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슬슬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는 거를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진짜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체능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만들기 학원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선뜻 국영수에 비해서 주요 과목에 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시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도 나오죠. 2040년에 수능이 폐지될 거다. 이른바 수능 폐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수능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능이 정말 폐지되기까지 충분히 사회적으로 많은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능의 폐해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수능 위주의 교육이 남아있을 날은 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의 틀에 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핵심은 지식을 내가 먼저 앞당겨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어머니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백년시대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뭘 많이 아는 것보다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문제가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 학원에 보내시지만 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가 정말 그 학원에 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배울 걸 잘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원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식보다는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이 유아 초등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한번 검증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초등 시기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과연 이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배움의 태도,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본격적인 공부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께 늘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입시를 피할 수 없다면 중학교 가서 학원 정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시키시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교육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너무 중요하죠.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인가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능력을 잃으면 학습 능력도 함께 잃는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이 원래 많아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저한테 왜요 계속 묻고 뭐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이게 뭔지 자꾸 탐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저를 귀찮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기심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점점 질문이 줄어들고 있고 어른들이 자꾸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될 것만 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잃고 질문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인지 아니면은 정말 배움에 흥미를 점점 잃어가게 만드는 교육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지능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충분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시기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는 것보다 지금 충분히 실수를 하면 내가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도전해보고 틀려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교육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도전하기를 꺼리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가능한 곳인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혼자 살아갈 힘을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 실제로 학원을 많이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결국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떠다 먹여주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또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말이 됐든 글이 됐든 그림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내가 쉽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원래 이제 말이 많고 또 자기 표현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표현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해서 말로 쉽게 설명해보고 그리고 또 글로 적어보고 또 만들기로 표현해보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 과학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정말 잘 이해한 사람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여러 박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면은 정말 진짜 그 분야에 탁월한 분들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쉽게 또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교육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아초등 시기에 또 중요한 게 몸으로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나 피아노, 발레, 축구 뭐 이런 예체능 만들기 포함해서 이런 예체능 계열의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디프레임 같은 경우도 손가락으로 소근육을 쓰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시기에 손을 사용하고 내 몸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면서 배우는 게 아이들에게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억도 오래 가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뭔가를 손으로 만지면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손으로 촉각으로
온몸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자꾸 두뇌를 발달시키려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이 두뇌 발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놓인 교육 환경이 그렇게 창의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나 뭐 교실의 분위기, 그리고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과는 또 차이가 또 많이 나고, 실제로 창의성을 키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수업을 해보면은 이 창의력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또 선생님이에요. 이 창의성 교육이 어른들의 품이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또 이끌어주는 게 꽤나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틀에 맞춰서 앉혀놓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하는 건데,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 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고, 그런 교육 환경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하면서도 폐해가 많은 이 입시라는 틀에 우리 아이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실패를 허용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문제를 틀리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있죠. 저희도 수업 시간에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하면 그런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내가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를 계속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 분위기를, 교육 환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을 맞추는 입시 중심 교육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더 깊게 안 하게 되고, 정답만 맞추면 된다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미래 사회에는 이제 더 이상 정답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시 되는데, 그 역량들이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퇴색돼 가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들은 사례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창의력 대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건데, 이 세계 창의력 대회에서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창의력도 평가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받는 그런 대회인데, 그 대회에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미리 해서 거기서 발표하는 그 과제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런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바로 문제를 내주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순발력을 평가하는 그 과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바닥을 맴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이유가 뭘까? 사실 이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런 평가는 옛날부터 많이 받아왔죠. 우리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잘하고 지식 암기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약하다. 이런 평가는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정답만 맞추는 교육 환경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문제가 스마트폰인데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뭐 쇼츠나 릴스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점점 더 짧은 컨텐츠에 익숙해지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는 그런 컨텐츠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깊이 이해하고 오래 집중하는 그런 학습 능력을 점점 더 약화시킨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들도 입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능 고득점 받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한 문제 가지고 내가 적어도 3-4시간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고민해본 경험이 있냐 없냐가 수능 고득점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능도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그만큼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점점 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점점 더 참으면서 끈기가 부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이 유아초등 시기에 받아야 될 교육이 있는데 정말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D 프레임 일선 한빛 학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이제 준비해놨냐 이렇게 따져볼 텐데, 저는 우리 학원의 교육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내가 또
실현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위에는 연령별로 저희가 쭉 나열을 해놨고 그 아래에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총 5개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떤 스텝에 해당되는지 제가 비교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꼭 나이와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령별로 반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단계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가 적더라도 만들기를 좀 더 잘한다든지 좀 이해가 좀 빠른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많더라도 이해가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은 만들기를 조금 잘 못하거나 만들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단계별로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연령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5가지 단계 외에 대회 참가반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딩을 또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반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먼저 스텝 1번입니다. 이 스텝 1은 유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 7세에 해당되는데 2차원, 3차원 구조물을 계속 4D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수업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 뭐 동물이나 식물, 사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2차원, 3차원 형상을 4D 프레임으로 만들어보고 설계도면도 그려보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아 시대의 저희 목표는 뭐냐?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이 소근육 발달입니다. 그리고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4D 프레임으로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나 길이, 각도, 또 원근감에 대해서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간 지각 능력이 키워지고 이 손가락으로 4D 프레임을 하나씩 조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가락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근육도 자연스럽게 발달되게 돼 있고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은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림이나 또 말로 또 글로 조금씩 이제 설명하는 표현하는 그런 연습도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이 허락되면은 시키고 있는데 주로 만들기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만들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90분 내내 만들기만 한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 만들기 자체에 그 시기에 아이들의 필요한 교육 효과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과정은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3차원으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대회 때나 또 연구활동 보고서 할 때 내 아이디어를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2는 마찬가지로 3차원 4D 프레임 구조물을 만들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교과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교과 과정과 포함해서 수학과학, 공학, 기술, 예술의 다양한 사례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도 들어가고 그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3차원 형상의 4D 프레임 작품을 만드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조금 더 어려운 4D 프레임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 지각 능력도 당연히 키워지고 소근육도 발달하는데 여기에는 더불어서 수학과학 개념을 저희가 가르치고 또 다양한 공학, 기술, 예술 분야의 사례도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더 어려운 4D 프레임 작품 만든다. 그리고 과학 개념 같은 것들도 배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과학 개념을 저희가 또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학 개념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의 재료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스텝 1과 스텝 2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2차원,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만들기 기술은. 근데 더불어서 과학 개념도 가르쳐주면서 이 과학 개념들이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의 재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어떤 내가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연구활동 보고서를 나중에 작성할 때
하나의 소스가 된다.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는 블록 코딩 있죠. 블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전자장치를 움직이고 컴퓨터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움직이고 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코딩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4D 프레임 작품도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 움직이는 4D 프레임 작품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동작 원리도 함께 배우고 기어나 크랭크, 뭐 지뢰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장치들을 4D 프레임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운 모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움직여 보기도 하고 소리도 내보고 근접 센서도 활용해보고 기울기 센서도 활용해보고 이렇게 블록 코딩도 하고 그리고 기계 동작 원리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주고 전자장치의 기능도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자장치도 접하고 블록 코딩도 한번 해보고 순서도도 작성해보고 코딩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표현한 작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순서도도 한번 그려보고 설명도 하게 하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딩과 전자장치를 처음 한번 접해보는 단계인 거죠. 스텝 1과 스텝 2에서 어느 정도 4D 프레임 만들기에 익숙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스텝 3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코딩을 처음 해본 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스텝 4번은 마찬가지로 코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아두이노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두이노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아두이노를 도입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블록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전자장치와 좀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앞에 사용하는 전자장치는 가지고 있는 센서의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아이디어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업할 때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이 재료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업 방향인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장치보다 더 많은 센서를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양한 전자장치의 기능을 내가 배워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활동 보고서에 활용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여러 가지 센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코딩을 하게 돼요. 블럭을 하나씩 옮겨서 전자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타이핑을 해서 이 전자장치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코딩을 저희가 심화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텍스트 코딩의 기본도 알려주고 한번 실습도 하게 해보고 하지만 저희 주안점은 이 여러 가지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한번 경험해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4D 프레임 작품을 창의적으로 한번 내가 설계해보고 만들어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딩을 심화해서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반이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서는 텍스트 코딩을 내가 못한다 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접해봐라. 그 대신에 이 해당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사용해서 너는 어떤 작품을 만들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회로도 조립하고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코딩도 하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의 속도는 느려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입력해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직접 자기가 해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설계도면과 순서도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만 아이들이 속도가 느리면은 타이핑해야 되는 양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를 스스로 한번 설계해보고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수업과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죠. 앞에 수업에 비해서 더 다양한 폭넓은 센서를 다뤄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한번 내가 설계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반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스텝 1, 2, 3, 4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스텝 1, 2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를 2차원, 3차원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 과학 개념, 공학기술, 예술의 사례들 같은 경우도 많이 접하는 내 생각의 재료를 쌓는 단계가 되겠고요.
스텝 3번, 4번에서는 코딩도 배우고 여러 가지 전자장치를 활용하는 그런 경험도 아이들이 쌓아서 마지막에 이 스텝 5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들을 쭉 다뤄보는 거죠.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반이라고 했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제가 이제 표현은 했지만 뭐 논문 쓰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 아이들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글 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과정은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문제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과학 개념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쭉 자료조사도 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도 계속 학습하고 선생님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그리고 내가 배운 과학 개념, 내가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포디프레임 제작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한번 설계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발표도 해보고 글로도 작성해보고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글 쓰는 거 싫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정리를 해줍니다. 정말 핵심 내용들은 아이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게 하지만 그 하나의 연구활동 보고서로 나오기까지 그 정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도와준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 연구활동 보고서 반을 왜 만들었냐? 저희가 물론 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돈 주고 보내시는데 뭔가 진학에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연구활동 보고서로 만들어가지고 이 포디프레임 학회에 학생 논문으로 출간하는 것까지 하나의 연구활동 보고서로 하나의 논문으로 이제 결과물까지 나오는 그런 반을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해보면 재밌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물론 이제 글 쓰고 하는 건 싫어하고 하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의 생각들이 하나씩 이렇게 뭐 논문으로 나온다 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과정은 또 지루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주제를 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때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물고 선생님이 자료조사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같이 토론하고 또 함께 고민해보고 때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나의 주제를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꽤 지루한 작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인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아이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디프레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앞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포디프레임으로 만들어보고 또 코딩도 직접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뒷과정은 주제만 정해진다면 그 뒤에는 또 아이들이 다시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6번과 7번은 사실 별도의 반이라기보다는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같은 경우에는 융합과학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공식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이제 사용하는 국제대회입니다. 매년 10개국, 11개국에서 참가하는 것 같고 스웨덴에서는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회를 치르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발명 메이커 대회도 현재 저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AI 로봇 발명 메이커 대회는 대회 자체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코딩을 해서 어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과 호흡을 맞춰보는 과정도 경험해보게 되고 그리고 대회에서 장관상도 주고 교육감상도 주고 각종 상을 수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존감도 높여주고 10주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이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고 나서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힘들어하고 짜증도 내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충분히 준비해갔는데 막상 발표 때는 정말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돌아오는 좋은 상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상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이 상황들 자체가 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10주 정도 진행하면은 아이디어 내기까지 적게는 한 2, 3주, 길게는 4, 5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서 대회 작품을 준비하고요. 대회 작품을 직접 만드는 것도 최대한 선생님의 손이 안
안 가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게 하고 발표 연습도 저희가 시켜주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 있게 가다듬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4D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를 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대회 때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트랑 코딩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에 발명반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을 좀 해봤는데, 이 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아두이노라는 전자장치 있죠. 근데 그 전자장치를 다루기 위해서 텍스트 코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텍스트 코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그리고 더불어서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이 반에서는 4D 프레임을 사용 안 합니다.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3D 모델링도 해보고 출력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작품을 집에 가져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코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싶은 학생, 그리고 3D 모델링을 한번 실습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설한 반이고요. 물론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C 언어가 지금 현재 뭐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치게 되고, 회로도 직접 조립해보고, 3D 프린트도 출력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3차원 모델링을 하는,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는 연습도 해보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스텝 1과 2에서 그런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스텝 3과 4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코딩의 어떤 개념들이 이 반에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스텝 1부터 7까지 쭉 이렇게 한번 하나의 그림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지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 지식과 2차원, 3차원 형상을 4D 프레임으로 표현해보는 이 능력과, 그리고 설계도면 그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코딩, 전자장치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이 생각의 재료를 활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고, 남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그리고 실제로 4D 프레임 작품으로 한번 문제 해결 방법도 제안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글로도 작성해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들이 스텝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이제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커리큘럼이나 한 수업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혼자 고민해보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면은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만들기를 내가 오래 하다 보면은 설계도면 그리는 것들을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영상 자료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 아이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힌트 같은 거 주고 조금씩 지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수업의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준비한 샘플을 따라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마다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어요. 간단한 샘플이 있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샘플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 완성품이 덜 완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들께 뭐 사진 찍어 드릴게요, 좀 마땅치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걸 시도하면서 아이들이 그 경험한 그 생각의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한 샘플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렵죠. 설명서 보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서 안 보고 내가 시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수업도 한 번씩 이제 4D 프레임으로 자유 만들기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띄워놓고 한번 만들어 보라 한다든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니면 정말 한번 네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어 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이들은 만들고 싶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계획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샘플을 준비하는 이유는 있어요.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만들기 귀찮아, 정말 내가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게 귀찮아,
안 해. 이런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 샘플이라도 한번 따라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개념은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시험 보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개념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개념을 간단하지만 내가 만든 작품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면은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의력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재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무당벌레도 맨날 빨간색 무당벌레에 검은색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무당벌레가 있고, 그리고 모터도 맨날 뭐 믹서기, 자동차, 드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재료, 모터나 뭐 중력이나 원심력이나 그런 과학 개념, 전자장치를 활용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출발은 최대한 학생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대회 준비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정말 어이가 없을 때도 많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그래 한번 표현해봐라 저희가 장려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을 때 저희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수업하면서 학생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의 없으면 무조건 따끔하게 혼냅니다. 학부모님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면은 따끔하게 혼냅니다. 뭐 욕을 하거나.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사실 선생님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아이들은 이곳에 사실은 재밌게 오거든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틀리더라도 선생님이 계속 독려하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야, 네 아이디어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뭐 똥 같은 아이디어더라도 똥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자존감, 그리고 대회 때도 수상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존감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줄까 계속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학생들 스스로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선생님 니네가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유아초등 시기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배우는 게 많고 스스로 해야 재밌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 많아지면은 집중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당연히 가르치죠. 저희는 만들기만 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과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또 다양한 재밌는 장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배우게 하지만, 그 대신에 최대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몇 가지들을 저희가 수업 방향으로 잡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을 봤을 때 몇 가지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하실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단 코딩 심화반, 새롭게 개설된 코딩 심화반과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반은 2-3개월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마무리되면은 신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매 수업마다 하나의 주제를 이제 다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시 모집하게 됩니다. 대회 준비가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최대한 대회에 많이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수상을 할지 수상을 못할지 저희도 뭐 모르겠지만, 수상을 심지어 못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대회에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험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대회에서 좋은 경험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너무 대회에 참가하기 싫다 그렇게 했던 학생들도 저희가 살살 구슬려가지고 대회에 참가해놨더니 수상을 하게 돼서 그 아이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해볼만 한데 이런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겼던, 가가지고 정말 내가 실컷 잘 준비했는데 대회장 가가지고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긴장되고 떨리고, 그래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떨렸어요. 그런 학생들도 좋은 경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회 준비 기간에는 저희는 최대한 모든 원생들을 앞으로 이 대회와 관련된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가 한 7월부터 11월까지 꽤 긴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총 2개의 대회를 준비를 하고요. 나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참가하기 원하지 않는다 하는 학생도 동일한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회 참가 안 하니까 나는 이거 하기 싫다 하시면은
이 시기부터는 잠시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대회 참가하지 않아도 그 학생에게 하나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좀 수월한 것도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국제대회 수리과학 창의대회 예선을 마치면 또 다음 대회인 AI 로봇 발명 메이커 대회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 4명까지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 두 대회를 참가하게 되는데 이 장기간 동안 아이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방학특강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과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주 1회 90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90분 동안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 그리고 저희는 4회 기준으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편하게 하셔도 된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가족여행이 있거나 아이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한 주씩 미뤄서 청구서를 이제 발송을 해드립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운영면에서 저희처럼 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입금이 돼야 저희도 좀 안정감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정됐을 때 우리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낀다. 근데 뭔가 보강 날짜 잡고 또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시기 번거로우시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주씩 미뤄서 오시는 게 학부모님들도 일정을 좀 조정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과 관련돼서는 학부모님들의 눈치는 안 보지만 운영면에서는 최대한 학부모님들 편에서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은 한 주씩 미뤄서 청구서를 보내드리겠다. 4회 기준으로 청구서 발송해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뭐 편할 때 오실 때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구서 결제 한번 하시고 띄엄띄엄 오시거나 뭐 2, 3주에 한 번씩 오시거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연락도 안 되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고요. 속상한 거는 뭐가 속상하냐? 번씩 띄엄띄엄 왔을 때는 그 아이들 교육적으로 또 도움이 되지 않고 실력도 만들기 실력이라든지 코딩 실력도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오르지 않은 채로 계속 수업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최대한 이해는 해드리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훈련의 개념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령별로 구분했던 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학년이 신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수 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다음에 다음 과정을 수강을 하든지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학년이더라도 코딩을 해보지 않았다든지 4D 프레임으로 만든 경험이 많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학생은 될 거도 높은 반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 학생도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가 4D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든지 이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든지 코딩을 좀 어려워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해서 조금 선수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합류하는 것들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나는 바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사실 등록은 가능하나 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앞에 과정을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이수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보면은 이런 수업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 수업이 단순히 만들기 수업이라고 보시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만들기 자체가 교육적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4D 프레임, 전자장치, 뭐 코딩 그리고 과학 개념은 여러 가지 생각의 재료들입니다. 그 생각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직접 진짜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그런 경험,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에 당장 성적으로는 증명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인재로 키워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교육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